안녕하세요. 안티고네 니나입니다. 오늘은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 제4장 비행기와 행성을 읽어보겠습니다. 제4장은 1, 2, 3, 4 단위로 나뉘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1,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4장 비행기와 행성 1. 비행기가 기계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또한 얼마나 대단한 분석의 도구인가. 이 도구 덕분에 우리는 대지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실 우리는 수세기 동안 길에 속아왔다. 우리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 자신의 통치에 만족하는지 알아보고 싶어하는 여왕을 닮아 있었다. 아총꾼들은 여왕을 속이려고 여왕이 가는 길에 보기 좋은 장식물을 세워두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 그곳에서 춤을 추게 하였다. 여왕은 그 좁은 행차길 너머의 세상은 조금도 보지 못했고 들판 한가운데서 굶어 죽어가며 자기를 저주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굽이친 길을 따라 걸어왔다. 길은 불모지와 바위, 사막을 피해가며 인간의 요구에 따라 샘물에서 샘물로 이어진다. 그 길은 농부들을 곳간에서 밀밭으로 이끌고 새벽이면 아직 잠이 덜 깬 가축을 외양간에서 품어 개자리 풀밭에 풀어놓는다. 그 길은 이 마을 저 마을로 이어준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시집장가를 가니까. 그 길 중 하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사막을 넘어간다 해도 20차례 구불구불 돌아 다행히도 오아시스로 이어진다. 가벼운 거짓말에 무수히 속아 넘어가듯 굽이친 길에 이렇게 속아온 우리는 여행길에서 만난 그토록 많은 비옥한 땅과 과수원, 목초지로 인해 우리가 갇혀져 있는 감옥을 오랫동안 미화시켜왔다. 우리는 이 행성을 촉촉하고 부드럽다고 믿게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시력이 예리해졌고 잔인함이 많지 무서운 진보를 이루었다. 비행기 덕분에 직선 항로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륙하자마자 가축물 먹이는 곳이나 외양간으로 이어지는 길,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굽이치는 길을 저버린다. 그토록 정든 종속 상태에서 벗어나고 샘물에 대한 욕구에서 해방된 우리는 저 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그제야 직선 궤도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대지의 지반을 이루는 암석층과 모래층, 소금층을 발견하는데 그곳에서는 폐허 틈바구니에서 자라난 이끼와도 같이 여기저기 생명이 꽃을 피운다. 이리하여 우리는 계곡 밑바닥을 장식하고 있으며 기후가 좋은 공원에서 그러하듯 이따금 기적적으로 활짝 피어나는 이 문명들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나 생물학자로 변신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실험실 도구를 통해서 보듯 비행기의 작은 창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며 우주 단위에서 인간을 평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역사를 다시 읽게 된 것이다. 2. 마젤란 해협을 향해 나아갈 때면 조종사는 리오가이고스 조금 남쪽에서 용암이 흘러내렸던 지역의 상공을 비행하게 된다. 그 잔해는 20m 두께로 평원을 짓누르고 있다.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용암지대가 나타나고 이제는 땅이 솟아오른 둔덕, 200m짜리 전무덤마다 옆구리에 분화구가 달린 것이 보인다. 베스비오 화산처럼 위풍당당한 분화구가 아니라 평원에 뚫린 대포 주둥이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고요할 뿐이다. 이 황량한 풍경에서 이러한 고요함은 놀랍게 느껴진다. 한때 이곳에서는 수천 개의 화산이 불을 내뿜으며 우렁찬 오르간 소리로 서로에게 응답하였는데 이제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검은 빙하로 뒤덮인 대지 위를 비행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조금 더 가면 보이는 보다 오래된 화산들에는 이미 금빛 잔디가 깔려 있다. 마치 낡은 화분에 핀 한 송이 꽃처럼 움푹 팬 구덩이에 드문드문 나무가 한 그루씩 솟아있다. 해질녘 석양 아래에서 본 평원은 짧은 풀 덕분에 잘 가꿔진 공원처럼 풍요로웠으며 거대한 분화구만 살짝 솟아올라 있었다. 사토끼 한 마리가 달아나고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른다. 기름진 흙반죽이 살며시 깔린 새로운 행성을 마침내 생명이 장악한 것이다. 그리고 푼타 아레나스 조금 못 미친 지점에 이르면 마지막 분화구들이 메워져 있다. 고운 잔디가 화산의 곡선과 어우러져 이제 화산은 더없이 부드럽다. 갈라진 틈들은
이 부드러운 아마실로 꿰매져 있다. 대지는 매끈하고 완만해서 우리는 애초에 이 언덕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잊고 만다. 잔디가 언덕의 어두운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최초의 융암과 남극 빙하 사이에 우연히 약간의 점토가 쌓여 탄생한 최남단의 도시 푼타 아레나스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시커먼 융암과 그토록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니 인간이 이룬 기적을 참으로 생생히 느끼게 된다. 참으로 기이한 만남이 아닌가. 또 어찌하여 이 여행자가 그토록 짧은 어느 기간만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정원들을 지리학적인 어느 특정한 시기에 무수한 날들 중 축복받은 어느 날 방문하게 된 것일까. 나는 온화한 저녁 나절에 착륙했다. 푼타 아레나스여, 나는 분수대에 등을 기댄 채 소녀들을 바라본다. 우아한 그들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나는 인간의 신비를 절감한다. 생명에 그토록 쉽게 가닿는 세계. 바람결에 날리는 꽃들에 뒤섞이는 세계. 백조가 모든 백조들을 알고 있는 세계에서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고독을 쌓아 올린다. 사람들 사이에 주어진 정신적 공간은 얼마나 될까? 소녀의 꿈이 내게서 소녀를 갈라놓는다. 어떻게 그 꿈속에서 소녀를 만날 수 있을까? 멋지게 꾸며낸 이야기야 사랑스러운 거짓말을 잔뜩 품은 채 눈을 내리깔고 홀로 미소 지으며 느릿느릿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소녀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소녀는 연인에 대한 생각, 그의 목소리와 침묵으로 왕국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낼 수 있었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소녀에게는 연인 외의 모든 존재가 야만인일 뿐이다. 소녀는 자신의 비밀과 습관 속에 자신의 기억으로부터 노랫가락처럼 들려오는 메아리 속에 갇혀있는 것 같다. 서로 그녀가 다른 행성에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 완벽히 고립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리라. 화산에서, 잔디에서, 바닷물에서 갓 태어난 이 소녀는 애미 반쯤 신성을 띠고 있다. 푼타 아레나스, 나는 분수대에 등을 기댄다. 나이든 아낙들이 물을 길러온다. 그대들의 인생 역정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하녀로서의 몸짓뿐이리라. 한 아이가 벽에 기대 조용히 울고 있다. 내 기억 속에서 이 아이는 결코 위로할 수 없는 아름다운 아이의 모습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그들의 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인간의 증오와 우정, 기쁨이라는 이 광대한 유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채 식지 않은 용암 위에 있는 위태로운 인간, 앞으로 닥쳐올 모래와 눈에 위협받는 존재인 인간은 대체 어디에서 이런 영혼에 대한 애착을 끌어내는가? 이들의 문명은 쉽게 벗겨지는 도금에 불과하다. 화산이, 새로운 바다가, 모래바람이 이 문명들을 쥐어버리고 마니까. 이 도시는 보스 지역처럼 깊은 곳까지 비옥한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생명은 사치이며 인간의 발 아래로 아주 깊은 곳까지 이어진 땅이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만다. 하지만 푼타 아레나스에서 10km 떨어진 곳에 깊은 땅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연못이 하나 있다. 비실비실한 나무들과 낮고 누추한 집들에 에워싸여 있으며 여느 농장 안뜰의 늪마냥 보잘것없는 이 연못에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밀물과 썰물이 인다. 갈대와 뛰노는 아이들, 더없이 평화로운 일상 가운데 이 연못은 밤낮으로 느릿한 호흡을 이어가며 또 다른 법칙에 순응하고 있다. 거울과 같은 잔잔한 수면 아래로, 단 한 척의 낡은 배 아래로 달의 힘이 작용한다. 깊은 물속에서 해저 난류가 그 검은 덩어리를 움직이는 것이다. 연못 주변에서 마젤란 해협에 이르기까지 풀과 꽃으로 이루어진 얇은 층 아래에서 기묘한 소화작용이 계속된다. 인간의 대지 위에 든든히 자리 잡아 누구나 제 집처럼 편하게 여기는 마을 어귀에는 이 100m 폭의 연못이 바다의 맥박으로 고동치고 있다. 고맙습니다.